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종종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막막한 질문이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조언은 망망대해의 등대이자 방향키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니체의 삶에 대한 통찰과 조언이 담긴 책 니체의 인생상담소 소개해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는 문화예술부터 일상생활까지 전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력을 준 철학자로 꼽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말은 심오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니체의 사상은 추상적이기보다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쉽고 명료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페이허이즈는 불교 철학과 서양 철학을 두루 공부했는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접하면서 항상 머리맡에 두고 정독할 정도로 니체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새겨야 할 가르침을 12가지 주제로 분류한 뒤 니체의 저작 중 그에 맞는 대표적인 200여 개의 문장을 선별해서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는 것으로 구성했는데요. 중국의 고전과 역사 속 인물 이야기, 그리고 심리학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사례들을 통해 니체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니체는 내 사상은 100년 후의 독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데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니체의 예리한 말들 중 오늘은 두려움과 열등감에 관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가끔 나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사실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이런저런 캠퍼스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고향 선배의 조언에 물을 자르듯 단박에 계획을 포기했다. 내 계획을 들은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학생회에 들어가지 마. 거긴 인맥이 없으면 힘들어. 그 선배가 졸업하고 들어온 후배들이 내게 학생회에 관해 물을 때마다 나는 똑같이 말했다. 학생회에 들어가지 마. 거긴 인맥이 없으면 힘들어. 생각해보면 당시 내가 학생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인맥 때문이 아니었다. 실은 학생회 활동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학생회가 펼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선배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자신이 없었다. 그런 내게 선배의 조언은 좋은 핑곗거리였고 결국 나는 두려움에 맞서 행동할 기회를 포기했다. 두려움과 관련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앞에 길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원래 있던 길도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위험해.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안전한 곳을 잃는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향한다.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좋은 방법이 사라진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실패와 파멸을 의미한다. 만약 학생회에 들어갔다면 인맥이나 다른 요인으로 실패했더라도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내가 정말로 후회하는 것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두려움은 의지를 잃게 하거나 그것을 가둬둔다.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두려움이 가둬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두려움에 갇혀 기대하는 삶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라.
언젠가 나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장군들의 일대기를 읽고 그들을 분류해 보았다. 그들은 매번 승리한 장군, 늘 패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승리한 장군, 재능은 뛰어났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난 장군 등 다채로운 이력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싫어한 유형은 싸우기 전에는 자만하다가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장군이었다. 이들은 대개 싸우기 전에는 적을 얕잡아 보다가 한 번 패배한 뒤 자신감과 투지를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집안이 좋아 그 자리에 오른 것일 뿐 장군이라 할 수 없는 유형이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싸우기 전에는 자만하다가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경우보다 더 나쁜 유형을 발견했다. 그것은 싸워보기도 전에 자신감과 투지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다.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례를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원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해보자. 만일 그 직원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효율이 높아지면 그는 상여금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제안하려는 순간 그 직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만약 내 아이디어를 실행했다가 회사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혹시 회사만 이득을 보고 직원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을 텐데.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내가 처음이 아니면 어쩌지? 이유가 있어서 실행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다시 들춰낸 거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에 망설이다가 제안하지 못하면 아이디어는 묻혀버리고 만다. 이 같은 상황은 아주 많이 벌어진다. 가령 창업을 준비하다가 과정이 복잡해 포기하거나 좋아하는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고백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자아 인식을 방해하므로 자아 실현의 적이다. 우리는 삶의 진정한 키자비가 되어야 하며 삶을 대담하게 대해야 한다. 싸우기 전에는 자만하다가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장군들은 후세에 비웃음을 받았지만 어쨌든 한 번은 칼을 들고 싸워봤기에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운이 나빠 강한 상대를 만나는 바람에 패배한 것이라는 위안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럴 수 없다. 나중에 자신과 똑같은 아이디어로 회사를 차려 성공한 사람을 보거나 과거에 자신이 좋아한 여성에게 예전에 너를 좋아했었어 라는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지 않은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행동이다. 어느 날 내 친구가 한 사업가에게 일을 부탁하기 위해 특산품을 싸들고 베이징으로 갔다. 오전 7시 베이징에 도착한 친구는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8시 사업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하지 못했다. 9시 사업가의 회의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하지 못했다. 10시 전화로 사업가의 동의를 얻어 회사로 가도 점심시간이라 사업가의 점심을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화하지 않았다. 11시 같은 이유로 전화하지 못했다. 12시 사업가가 낮잠을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전화하지 못했다. 오후 1시 낮잠에서 막 깬 사업가가 전화를 받고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하지 못했다. 오후 2시 KFC에서 반나절 동안 머무느라 피곤하고 땀도 많이 흘려 여관에서 씻은 뒤 사업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4시
겨우 적당한 여관을 찾아 씻은 친구는 지금 찾아가면 퇴근 시간과 맞물린다는 생각에 걱정했다. 사업가가 퇴근한 후 회식을 하려 하는데 자신이 눈치 없이 찾아가 난감해질 수도 있다고 여겼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업가가 회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렸다. 저녁 8시. 회식은 끝났겠지만 사업가가 술에 취했을 거라고 생각해 내일 찾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 친구는 아마 굉장히 소심하고 무능한 사람일 거라고. 사실 그 친구는 지역병원 부사장으로 현지에서 꽤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그는 왜 그렇게 망설이며 시간을 허비한 것일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니체는 두려움이 낳는 결과를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난관이 많아서, 실패를 극복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두려움을 품고 위축될 때 자발적으로 괴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니체는 해결 방법으로 행동을 제시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미루고 기다리기만 하면 두려움은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 결국 마음 전체를 장악한다. 그날 저녁 두려움에 사로잡힌 친구는 내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내일 오전 10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장에게 전화하라고 조언했다. 내 친구는 내 조언대로 전화했고 이후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했다. 행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고백해야 한다. 방문 판매를 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야 한다. 미루고 망설일 때 두려움은 커진다. 그 반대로 행동하면 자신감이 생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감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사람의 성공 수준은 그의 자신감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 이러한 자신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과연 성공한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류는 자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속성은 그대가 외부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응답하게 한다. 인류가 지닌 자연의 속성 중 하나가 열등감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들러 심리학, 오늘을 살아갈 용기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다루고 있는데 정도만 다를 뿐 사람에게는 모두 열등감이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끝없는 욕망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셈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기나긴 시간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 순간적으로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옛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진시황과 한문제는 불로장생 영약을 얻어 시간을 정복하려 했다가 실패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았다. 그 광활한 공간과 기나긴 시간이 열등감의 근원이다. 사람은 정복할 수 없는 우주와 시간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개인이 열등감에 휩싸이는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다. 학생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반에서 늘 1등을 하기는 어렵다.
반에서 1등을 독차지할지라도 전교에서 항상 1등을 하기는 힘들다.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최대한 양보해 전교, 전국, 심지어 전 세계에서 성적이 가장 좋아도 열등감은 있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가정 환경이 열악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부유한 학생 앞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집안이 부유하다고 열등감이 없는 건 아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면 성적이 좋고 집안이 부유해도 예쁜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설사 준수한 외모까지 갖췄더라도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다. 인생이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성적, 가정 형편, 외모, 행복까지 모두 갖춘 사람은 드물다. 어떤 부분에서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느낀다. 사람에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평범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모두 열등감이 있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추고도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하지 못한 증국번은 1등으로 급제한 장지만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청나라 정치가 유용은 남다른 제주꾼이었으나 천재로 불린 기윤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다. 증국번이나 유용처럼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도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범한 우리가 어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마음에 정확한 암시를 건다. 어느 청년은 작가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청년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했으나 그는 문장 실력을 키우기 위해 두꺼운 사전을 구입한 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두 가위로 오려냈다. 그렇게 그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는 사전을 보며 열심히 문장력을 갈고 닦았다. 이 청년이 바로 자기계발의 선구자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이다.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도 수많은 독자가 그의 책에서 감명을 받고 있다. 나폴레온 힐은 왜 사전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모두 오려냈을까? 바로 자기 암시를 위해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헉,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포기를 선택한 셈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마음가짐이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당신은 강물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강가의 작은 돌로 변하고 만다. 반면 태도를 바꿔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이 순식간에 당신과 연결되면서 삶이 의미 있게 변하고 인생도 자기 일로 수용한다. 니체는 여기서 자기 암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일할 때 나오는 마음의 소리는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일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긍정적 자기 암시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 적극적인 말로 자신에게 여지를 남기지 말자. 동료가 회의에서 발표할 거냐고 물으면 응, 할 거야 보다 당연히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말해보자.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할 거냐고 물을 때도 그럼 해야지 보다 반드시 할 거야. 분명 저 여자도 내게 반할걸 이라고 말하자. 덧붙이자면 가급적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인이 컨디션을 물어볼 때는 아주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라고 해보자. 동료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을 때도
당연하지.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 라고 말해보자. 그 밖에 투지를 잃게 하는 어차피 나중에도 기회는 있으니까. 혹은 아무튼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능력을 갉아먹는 열등감.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말에 의지해야 할 때 증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그걸 보는 시청자는 속이 터진다. 증인이 좀 더 자신 있게 증언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납치 동영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다음날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어제 본 동영상 사건을 말해보라고 한 뒤 자신의 답변 신뢰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했다. 이어 연구진은 대중도서에 나오는 상식을 알려준 다음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그 기억의 신뢰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납치 동영상 실험 답변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모두 정확한 반면 상식 실험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정확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일반 상식의 경우 의식적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기억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의욕적으로 더 많이 기억하는 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어 적게 기억한다. 이와 달리 납치 장면 같은 범죄 사건은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라 자신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양측 모두 비슷한 정확성을 보인다. 위 실험을 심리학에서 증인의 기억이라 부른다. 이로써 우리는 열등감이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지 못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실제로 당신은 어떤 일도 해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못할 거야.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나태하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감이 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한 뒤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불경기라거나 경쟁사 상품이 월등히 좋았다는 등의 핑곗거리를 찾는다. 반대로 자신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대담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다. 열등감은 자신의 능력을 갉아먹고 자신감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